지금부터 지속가능 보고 및 ESG와 지배구조에 대한 한국회계학회 주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송민서입니다. 모두 바쁘신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EY 한영회계법인과 SK 이노베이션에서 도움을 주셨고 이에 학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인 전 회계기준원장님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의 접근 방법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어 박경서 교수님의 ESG 경영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표에 이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장 유승원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ESG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향후 연구 지원 그리고 포럼 등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이 ESG라 그러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많은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중요한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내의 많은 단체들이 ESG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또 측정 그리고 평가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저희 회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ISSB가 3월 지속가능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ESG 그리고 지속가능 보고가 공시 그리고 인증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지난 4월에 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는 공동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었고요. 이런 공청회가 결국 공시 및 인증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기준의 마련은 ESG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 보고를 통한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회계학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 그리고 토론회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회계학회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언가 시발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장지인 교수님과 박경서 교수님을 모시고 그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 심포지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관련 이슈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ESG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송민석 교수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장지인 명예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소개드리면은 오늘 장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아주 근본적인 왜 우리가 리포팅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고 이런
발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명예 교수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우리 한국회계학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설몇이 우리 유성원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평소에 좀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회에서 이런 우리 지속가능 보고 관련 이런 주제로 이런 토론회장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어떤 발제로 지속가능 보고 관련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 ISSB의 앞으로 어떤 발전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언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나눌 내용은 사실 이게 무슨 논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최근에 IFRS 파운데이션에서 ISSB를 설립하고 곧 바로 이제 이 공시 기준 작업을 시작해서 이미 벌써 S1, S2라는 두 개의 기준을 익스포저 드래프트를 내고 아마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리 회계학회 주제로 그 우리 공청회를 할 때 여기 현장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그걸 온라인으로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기업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여기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IFRS라는 것을 2011년도에 도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많은 우리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어렵게 IFRS를 도입을 했고 그런 IFRS가 지금 140개국 이상이 어답션을 하는 그런 그야말로 명실공히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지속가능 보고 기준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IFRS 재단이 나서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통일하겠다,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IFRS의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은 이 지속가능 보고를 들여다보면 IFRS 재단보다도 훨씬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오고 어떻게 보면 기업 실무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끔 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EU 지역입니다. 그 EU에서는 원래 이 IFRS 재단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EU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EU가 IFRS의 ISSB 설립과는 별도로 EU 내에 별도로 요거 차별화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별로 EU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소홀히 하고 이 ISSB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제가 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 두 개의 글로벌 스탠다드 세트들이 그대로 병행해서 갈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가 또 컨버저를 할지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사실은 인풋을 하고 뭔가 가장 바람직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걸림돌도 있을 거고 또 아마 좋은 의미에서 어떤 그런 프레셔 같은 게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뭐 아주 훌륭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아마 예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것저것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IFRS라는 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한 가장 전통적인 재무보고 방법이 파이낸셜 리포팅입니다. 이 파이낸셜 리포팅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크게 나누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2016년도에 바로 그 레브 교수가 The End of Accounting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레브 교수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파이낸셜 리포팅이 담고 있는 정보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관점에서는 1993년도에 한 10% 되던 것이 2013년도에는 5%로 뚝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1950년 이후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이익이 기업 가치의 설명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그 5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익의 설명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리포팅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연구를 하고 그걸 책으로서 타이틀을 The End of Accounting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재무 정보를 뭐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는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의 파이낸셜 리포팅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 이 정보 환경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단지 변했다면 회계 기준만 복잡해지고 그 숫자가 더 늘었다는 이런 조금 냉소적인 코멘트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재무보고의 한계를 지적한 거하고, 다른 하나는 이 얘기는 실무자인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 중에 이 기업 TNT-NV라는 트랜스포테이션 회사, 저도 뭐 이 회사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회사의 CEO 피터 베이커라는 CEO가 2013년도 13년 3월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포스팅으로 아주 짤막한 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이분이 WBCSD라는, 그러니까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아마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관심 있는 200대 기업의 CEO들이 모인 아마 그런 카운슬 같습니다. 여기 CEO로서 영국의 The Principl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하는 포럼에서 이분이 스피치를 한 것을 요약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포스팅을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 TNT라는 이 트랜스포테이션 회사가 이때 당시에 아마 이 트랜스포테이션 이 회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는 그렇게 풍성하게 돈을 많이 버는 여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그런 베네피션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는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6초 만에 한 명씩의 어린애들이 죽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UN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 회사로서, 이게 이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 지구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인구 대비 식량이 충분한데 이게 지금 로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6초 만에 한 명씩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월드 푸드 프로그램하고 MOU를 맺어서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구가 지원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한다든지 많은 비용들을 쓰겠죠. 그렇게 서고 난 뒤에 이분이 보니까 분명히 종업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탄압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무형자산으로 남고, 또 이런 유엔 기구라는 이런 데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이게 레퓨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도 이게 무형의 자산으로 남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은 재무제표에 잡히는데 결국 이 효익 부분은 잡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스피치의 타이틀을 The Accountant Will Save the World라는 그런 스피치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의 파이낸셜 리포팅이 하는 역할은 결국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파이낸셜 리절트,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정보이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는 데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돈을 착하게 번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하고 차별화가 되는 그런 정보는 파이낸셜 리포팅에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뭔가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의 어떤 스코프를 더 넓혀가야 된다. 그런데 이미 1997년도에 GRI라는 기관이 설립이 돼가지고, 이분이 지금 스피치를 하는 2012년도까지는 GRI에서 기준도 만들어내고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GRI에서 만든 이 리포트는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재무보고서하고 이 서스테이너빌 리포트하고의 어떤 커넥션이 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창출이 되고 어떤 기여를 하고, 그야말로 이게 또 연결이 돼야만 실제로 어떻게 그 기업이 착하게 돈을 벌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냉소적으로 GRI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이 지금 만든 기존에 있는 많은 그 기준 제정 기구들을 볼 것 같으면 크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스코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싱글 머티리얼리티 방법으로 기준이 제정된 경우, 또 그보다 더 스코프를 넓힌 더블 머티리얼리티 관점에 있어서의 스코프를 가진 그런 기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ISSB가 채택한 방법이 싱글 머티리얼리티 방법이고, EU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더블 머티리얼리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아주 간략하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오버뷰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스코프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 핵심 요인이 되는 머티리얼리티의 개념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EU가 저런 그 더블 머티리얼리티 관점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뭐고, ISSB 관점은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앞으로 어떻게 컨버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리포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보면 이게 제가 기간은 그런 임의적으로 나누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도 인플로이 리포팅, 소셜 리포팅, 인바이러멘털 리포팅 이런 리포트들이 미국에 존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그 여성의 권리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 세계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소셜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또 그 기업에서 환경 사고가 났다든지 그 기업의 어떤 무슨 작업 관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복지가 좋지 못하다든지 이런 소문이 지역 사회에 나게 되면 그 기업들은 그 지역 사회에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자기 기업의 어떤 존립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포트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하고 뭐 별도로 공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애뉴얼 리포트에 이런 내용을 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자율적 공시이고 또 보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형식도 굉장히 자유로웠고 단지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신뢰를 얻고 어떻게 보면 존립 기반이니까 소셜 이 라이선스를 그 기업이 얻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87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환경과 개발위원회에서 제출한 Our Common Future에서 이제 이런 발전 개념이 공시화되고 이때 당시에도 아마 에티컬 인베스터 펀드라는 지금 우리 그 책임 투자 펀드라든지 ESG 펀드와 같은 이런 종류가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그 엑손 발데즈 오일 스필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굉장히 환경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NGO들이 1997년도에 GRI를 창립하게 되고 이 GRI가 창립이 돼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 보고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세대 G1인데 지금까지 진화해서 G4까지 개발이 된 이 GRI가 상당히 9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 서스테이너빌티 리포팅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GRI의 역할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정대됨에 따라서 자율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그 책자에 약간의 그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지금 2000년도에 이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탄생시켰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10대 원칙을 만들었고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주재하는 컨퍼런스에서 두 가지 리포트를 냈는데 2004년도 리포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ES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보고서에서 ESG 정보가 재무 관련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하는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06년도에 이어서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책임 투자 6대 원칙. 이 두 보고서가 기초가 돼서 UNPRI가 제정이 됐는데 이건 ESG 관점에서 투자 행동을 하는 6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1번 원칙에 이제 투자 의사결정에 ESG 이슈를 포함을 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1번 원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대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요 때가 지금 이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한 요 시기가 결국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이 자본시장하고 어떤 연계를 맺게 되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2011년도에 SASB라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기구가 미국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아까 GRI는 미국에서 창립이 됐는데
창립 후에 한 3, 4년 있다가 이 네덜란드로 옮겨와서 유럽 쪽의 지속 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개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기구라고 볼 수 있고, 2015년도에 아시는 대로 파리 기후 협정하고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됐고, 그리고 2017년도에 TCFD라는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식 프레임워크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GRI, 그리고 2011년도에 SASB, 2017년도에 TCFD, 이게 오늘날 ISSB 설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을 제공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ISSB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지금 SASB라든지 TCFD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그동안 쌓여온 역량을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도 이 SA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지가 되고 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역량 위에서 이제 발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019년도 8월달에 그야말로 이것도 유명한 우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주주 우선주의에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을 기업 목적에 포함해야 되겠다는 이런 선언이 있었고요. 그렇게 흘러가서 2020년도 20년 2월 달에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SASB 기준과 TCFD 프레임워크를 비투자 기업들에 이걸 적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우리 ESG 용어가 등장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본시장과 전 기업에 확산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2021년 5월 우리 EU의 CSRD라는 이 프로포저를 발표를 하고 2021년 11월 달에 ISB가 성립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대표적인 기구 GR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GRI는 네덜란드 소재, 지금 현재 그 소재고, 태생부터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사회 그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을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GRI 기준을 보면 GRI 기준은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나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이걸 발표하는 거. 이것들을 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기업이 인사이드 아웃 이펙트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이낸셜 리포팅에 있는 우리 회계 기준은 결국은 외부로부터 기업이 받는 영향을 가지고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셜 리포팅에서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익스터널리티다 이렇게 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 2000년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GRI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게 지금 적용되는 이 기준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KPMG 그걸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250대 기업의 한 73% 정도가 이 GRI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GRI는 가장 널리 적용되는 기준이고, EU에 이번에 새로 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ISSB하고도 MOU를 맺어서 아마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ASB는 요거하고 조금 앵글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겨난 SASB는 처음부터 출발을 SEC 레귤레이션 SK 공시 레귤레이션이죠. 이게 따라서 상장 기업이 10K나 20F나 40F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때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 SASB에서 지금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은 결국 기업이
외부에 주는 그 사회나 혹은 그 환경에 주는 어떤 임팩트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받는 임팩트를 지금 현재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의 규제 범위 속에 들어오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이슈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정보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기업의 재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의 이슈를 이제 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을 두고 보면 이 GRI는 기업에서 인사이드 아웃 이펙트를 공시하도록 만든 기준이고 지금 SASB는 거꾸로 아웃사이드 인 이펙트, 소셜 이슈,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 중에서 이걸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SASB는 파이낸셜 리포팅의 이 규제 범주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이것들이 갑자기 늦게 생겼지만은 SASB 기준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아주 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TCFD는 기후변화 요인이, 그리고 기후변화도 바깥에서 기후변화 요인이 기업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 이것을 재무적 영향이 어떻게, 기후변화라는 지부적 영향이 어떻게 기업에 미치는가 하는 이 채널을,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는 채널을 이 TCFD에서는 아이덴티파이하고 그걸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하는 공시를 그냥 수량적으로 임팩트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임팩트가 기업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지 그걸 막기 위한 전략은 뭔지 이 기업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지배구조는 어떤지 하는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FD도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 인 이펙트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적 영향이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를 기록하기 때문에 SASB처럼 쉽게 기업들이 현행 규제 수준 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팅하고 결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GRI는 그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외부 효과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우리 지속가능성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 가치에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서 공시하는 어떤 투자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업의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이 더 지속 가능 성과를 올리느냐, 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느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 자체가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기업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리포팅 프레임워크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지속가능 리포팅 속에 포함된 정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ISSB나 이런 데서 이 우리 지속가능 관련 기준들이 너무 많다, 이런 난립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폐해가 크다는 것들이 누차 이야기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뭐 통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이건 2020년도의 자료입니다만 이 자율적인 기준, GRI나 이런 거를 다 합쳐 보니까 약 266개, 그다음에 의무 공시, 각국에 이제 뭐 법이나 뭐 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정이라든지 EU의 비재무 정보 디렉티브 같은 이런 것들이 300개가 넘습니다. 이거 합쳐 보면 전부 600개가 넘는 이런 기준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10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나 이걸 보면
굉장히 토픽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만 해도 수질 오염, 이 토양 오염, 기후 변화, 바이오다이버시티 문제, 그리고 수질 중에 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도, 인권 이슈도 있죠. 우리 무슨 이 차일드 레이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 하나하나마다 이 공시하는 기준이 있는 그런 어떻게 아주 팩터 스페시픽한, 이슈 스페시픽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성격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기준이 난립이 되고 또 이런 공신들이 다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공시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아마 그동안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우선 법적 규제는 당연히 따라야 되고, 자발적 기준 제정국에서도 자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컸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준 제정 기구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기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사 똑같은 이슈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그 내용이 달라져서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보의 신뢰성도 부정되고, 또 이 공시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는 기업에 따라 가지고 이 긍정적인 측면을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그린 워싱이니 소셜 워싱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일하자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오늘 이 두 개 기관이 지금 대표가 돼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결국 중요성 개념인데, 우리가 파이낸셜 리포팅에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파이낸셜 리포팅의 중요성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의 어떤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조건을 갖춰 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스코프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의 어떤 그 정보의 특성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이고, 또 정보 이용 목적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이 정보 이용 목적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용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액티비티라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릴레이티드 액티비티라는 것이 기업의 단기 이익 대신에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대부분 무형자산 형태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아까 피터 베이커 그 CEO가 푸념한 것처럼 이게 계량적으로 측정이 안 되니까,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상에 인식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파이낸셜 리포팅에서의 중요성이라는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중요성 판단의 결과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에서의 중요성은 당연히 파이낸셜 리포팅의 어떤 중요성 개념은 그대로 적용을 하되, 여기에서는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니드나 기대가 달라질 것이고, 그걸 고려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보를 이걸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정하는 이런 접근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 중요성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지속 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임팩트에 초점을 둔, 그 임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크냐 적으냐, 중요성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임팩트가 큰 것을 공시하자 하는 그게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 개념이고, 요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 개념만 고려한 것이 이제 싱글 머티리얼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nvironmental and social materiality라는 것을 요걸 이제 impact materiality라고 하는데 보고 조직의 활동 및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이나 커뮤니티나 환경에 미치는 임팩트에 초점을 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이 개념은 EU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EU가 2017년도에 EU의 비재무 정보 디렉티브라는 것을 우리 회계 전문가들은 잘 아실 텐데 EU의 비재무 정보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올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EU에서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 이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고 그 더블 머티리얼리티 개념이 뭐냐면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 플러스 이 임팩트 머티리얼리티. 기업이 아웃사이드 인 이펙트도 고려를 하고 인사이드 아웃 이펙트도 고려, 양면을 다 고려한 것이 더블 머티리얼리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만 고려한 것을 싱글 머티리얼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GRI는 이 임팩트 머티리얼리티만 고려를 해요. 임팩트 머티리얼리티. 그러니까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GRI 기준은 그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더블 머티리얼리티하고 싱글 머티리얼리티 한 가운데 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에 보시면 B와 C를 합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파이낸셜 리포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A와 B를 합친 것이 서스테이너빌티 리포팅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머티리얼리티 기준에서 볼 것 같으면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 관점에서 그 스코프를 정한 것이고 A는 임팩트 머티리얼리티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보의 공시 정보의 스코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 속에는 거의 외부 효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 B 속에는 외부 효과 중에서 이 레귤레이션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내부화된 그런 서스테이너빌티 이슈도 포함이 되고 또 기후 변화처럼 이 기업이 에미션을 방출하게 되면 그것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 효과가 나중에 기업으로 회귀하는 어떻게 보면 부메랑 효과처럼 그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리바운드 이펙트가 생기게 되면 그건 A에 있던 정보가 B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효과가 이 B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CFD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지배구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위험관리라든지 지표목표 같은 것들이 이제 이 B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ISB의 그 익스포저 드래프트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A에서 B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 리바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이 머티리얼리티를 다이내믹 머티리얼리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에 관한 한 이게 A와 B의 어떤 이 구분이 어떤 브라이트 라인이 있어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늘 이렇게 무빙하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이 스코프를 정해서 보고하는 어떤 이 보고 체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의성과 또 주관성이 개입될 그런 여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파이낸셜 리포팅이 이제 이 서스테이너빌티 리포팅, 서스테이너빌티 이슈를 보고하게 되는 ISSB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소위 서스테이너빌리티 디스클로즈 기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 B와 C를 합친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2030 Climate Chang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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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Climate Change Strate
GRI 보고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A 정보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EU에서 만드는 CSRD라든지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든 보고서는 A와 B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리바운드 이펙트를 쭉 설명한 거고, 이 중요성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적인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재무보고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자의성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ISSB하고 EU를 조금 대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시는 대로 ISSB가 설립이 돼서 지금 S1, S2 두 개 공식 기준의 그 ED를 발표를 했고, 이거는 결국은 맨 밑에 보시면 IOSCO라든지 TCFD라든지 기존의 SAS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기구들하고 통합해 가지고 이 기구들의 어떤 영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ISSB가 공식 기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ISSB는 왜 이 싱글 머티리얼들을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EU나 혹은 더블 머티리얼리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용성을 높여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지금 더블 머티리얼리티 개념 관점에서의 스코프를 넓히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수용성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규제 프레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 규제 틀을 바꾸려 그러면 저긴 굉장히 감독 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행 재무보고 규제 프레임 내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엄밀하게 보면 지금 우리 IFRS 기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까 제가 그린 그 옆으로 된 그림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밑에 까만 게 재무보고인데 지금 가운데 이 와인 색깔이 결국은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이게 냉정하게 우리 ISSB의 어떤 이 방향을 우리가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ISSB는 원래 IFRS를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셋이 더 늘어나는 게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속 가능성 정보 자체가 추구하는 게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외부 효과를, 네거티브한 외부 효과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박스에 있는 A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IASB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하는 작업 하나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다이나믹 머티리얼리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뭐 중기, 장기적으로 시간이 쭉 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전부 리바운드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B 영역으로 다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그건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한 이슈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이오다이버시티의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우리 코로나를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이런 시급성 있는 문제 해결에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U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EU는 2019년도에 EU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이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대륙으로
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우선 뭐 이 필요한 자금을 민간 부문에서 좀 끌어올 수 있게끔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액션 플랜 중에서 10번 9번째 이 액션이 지속 가능성 공시 강화라는 이런 건데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EU의 지속 가능 기준입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14년도에 NFRD를 개정해가지고 CSRD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CSRD의 속에 소위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그러니까 IFRS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IFRS는 리포팅이라고 쓰지 않고 디스클로저라고 씁니다. 여기서는 리포팅이라고 쓰는데 이 속에 더블 머티리얼리티 컨셉트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럼 유럽에서는 왜 이런 더블 머티리얼을 채택했느냐? 결국은 유럽이 그린딜에서 세운 이런 넷제로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EU와 같은 그런 싱글 머티리얼들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고 또 EU는 EU 국가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EU와 수출이 거래를 하는 타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혹은 또 EU에 어떤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지점을 두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전부 EU의 이 CSRD라는 이 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EU 자체가 CSRD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뭐 또 내부적으로는 EU에서 만들어진 많은 규정 자체가 전부 이중 더블 머티리얼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컨시스턴티 유지 차원에서도 싱글로 가기에는 오히려 상당히 후퇴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더블 머티리얼들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컨버즈로 가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튼 지금 두 기관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결국 이게 하나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런 데 대한 프레셔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SSB 입장에서는 지금 EU 쪽으로 가려 그러면 그 임팩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특히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야 결국은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재무보고 혹은 아까 그 사각형에 있는 B하고 어떤 커넥트를 시켜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U의 VBA라는 Value Balance Alliance라는 밸런싱 얼라이언스라는 이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프로젝트를 201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GRI에서 지금 현재 만드는 그 기준의 임팩트에 해당되는 것을 화폐 금액으로 전부 계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EU의 라이프 펀드라는 펀드를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환경에 초점을 두고 환경에 먼저 초점을 두고 만드는데 이미 초안이 나와가지고 이 BBA의 멤버 기업들이 26개인데 이 26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팩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이제 디펜던시도 한다. 근데 디펜던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 SASB가 하는 것처럼 이 외부 환경이나 사회 기업이 얼마만큼 디펜드하고 있는가 하는 그 디펜던시 효과도 화폐 금액으로 다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어쩌면 우리 지금 ISSB에서도 더블 머티리얼을 가는 큰 장애물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BBA 트랜스페어런트 프로젝트에 거기 리뷰 커미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지금 BBA도 처음에는 EU의 연구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EU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ISSB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공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글로벌리 컨버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RI의 향방 문제. GRI는 지금 다른 SASB도 ISSB하고 이제 합병을 하고, 그렇게 되면 TCFD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GRI는 혼자 지금 그대로 존립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GRI는 EU하고 MOU를 맺고 ISSB하고 그 MOU를 맺고 서로 협력을 하고 이 글로벌 스탠더드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GRI가 어쩌면 이 두 개 기관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컨버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 미국의 SEC가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공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만든 2002년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아마 2010년 만든 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새로 지금 만든 초안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작업, 그다음에 ISSB 작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무슨 SEC가 ISSB 작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SEC에서는 자기대로 독자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IFRS를 채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력을 했어요. IFRS 재단에서.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IFRS 재단으로 봐서는 미국이 같이 힘을 보태줬더라고 하면 더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IFRS가 됐을 텐데, 이 부분도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이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뚝 서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시간 한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그 공청회 자료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조금 어디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ISSB의 설립과 기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조금 네거티브한 시그널을 기업한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후퇴되는 거죠. 지금까지 GRI 기준을 가지고 임팩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공시를 하고 이런 노력을 선도적인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되니까 우리는 IFRS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기준만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기관들 또 이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이 더블 머티리얼티 관점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자료,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런 그 보고서를 낸 그런 기업들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걸 EU 기준을 따라 가지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고 ISSB 기준이 만약에 의무 공시가 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회고 학교 회원들이 모인 이런 자리니까 이 학회에서 이번에 그 ISSB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 회계 학회에서 이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저널의 편집위원들이 아마 한 24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게 어느 방향이 좋은가, 이게
싱글 머티리얼리티라는 이런 관점을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가 출범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항상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아마 컨설테이션 기관에 반영을 시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게 IFRS 기준 제정 과정에 에비던스 베이스로 한다는 그런 걸 명시적으로 천명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수많은 저널에 퍼블리시된 그런 많은 연구 결과하고는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런 논평을 했고, 그래서 우리 회계 학회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제 EU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해가지고 이 글로벌 그야말로 명시공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기까지에 우리의 인풋도 낼 수 있고 우리의 입김도 반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ISSB에 여러 가지 인풋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많이 빠뜨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제 말씀의 요지는 여하튼 지금 현상적으로 두 개의 큰 기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평행선으로 달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컨버즈가 될 것인데 거기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인풋이 더 필요한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지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어떤 현재 현상이 나오기 위한 백그라운드, 컨텍스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장 교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이러한 내용을 아마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 참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고 좀 재촉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약 3분 정도, 3시 3분 정도입니다. 한 10분은 못 쉬울 것 같고요. 한 3시 10분까지 쉬고 다음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서 교수님을 모시고 ESG 경영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야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네, 아마 박 교수님께서 ESG 관련 지배구조 내용을 잘 강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경서입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숨이 좀 차서 제가 마스크 죄송하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ESG 경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주제이고요. 우선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학회에서 이런 발표할 자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장님이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앞부분 우리 장 교수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 ESG 경영이 뭔가 하는 이야기는 잠시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기본적으로 E와 S와 G를 모두 기업의 지속 가능성 또 우리 인류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그런 기업 목적의 변화의 한 형태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진해온 유럽의 여러 국가 그리고 기업들은 상당 부분 이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었고 잘 아시다시피 소위 미국의 주주자본주의와 크게 대변되고 그 논쟁에 가장 불을 붙이신 분은 1970년 프리드만 교수께서 말을 한 자꾸 당신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극대화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대변이 되어 왔죠. 하지만 그렇게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그 주요 기업들조차도 최근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또는 기업의 목적의 일부로 이해관계자의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확산 배경 이미 잘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이 기업 자체의 어떤 경영의 위험 요소로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환경 오염 사건부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여러 오너들의 일탈 행동들 등등이 기업 경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 문제, 독과 전폐, 또 불공정 고용 관행, 빈부격차, 또 지구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그런 점에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자본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의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소위 책임 투자라는 것이 확산되어 왔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작동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블랙락과 같은 미국의 민간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들까지도 ESG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B 금융지주에 그런 통보를 했다라는 것 등이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신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투자를 회수하겠다 등등의 그런 직간접적인 소위 인게이지먼트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소위 파리 기후 협약을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는데 지극히 이제 자국 이익주의인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유럽이 주도해오던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그러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동조를 하기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고요. 아까 이미 전 발표에서 다양한 규제, 특히 이제 공시 관련한 내용, 제도 변화가 있었던 점은 다 아시는 사항이시고요.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특히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25년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 관련한 경영의 상태, 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도 많이 생겨났죠. 국내 거래소 산하의 일종의 공적 평가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기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로 하여금 이 시경영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앞으로의 주요한 하나의 경영 테마가 된 배경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학술적으로 다양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ESG 경영이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기업 직접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ESG 경영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가 기업의 잠재적 경영 위험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 고객과의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를 자사 제품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고 또 좋은 인재를 또 확보할 수 있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심지어는 아예 친환경 관련한 신사업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들도 ESG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오늘의 제 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경영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것인가, 학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아마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 경영이 왜 태생하고 나타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주제로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회사가 갖는 외부 효과 익스터널리티이고, 사실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위 법인격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유한 책임 같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특수한 아주 독특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고, 또 회사는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옵션, 이것도 상당한 특혜의 한 가지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향유하는 존재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는 예를 들면 고용이나 뭐 서비스와 제품의 제공 같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부정적인 외부 불경제라는 것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오염 문제이죠. 따라서 회사는 주주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제한적으로 설명한 쉐어홀더 웰페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극히 주주 관점에 주주 가치 극대화 관점의 주장을 또 하는 학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논란의 배경은 바로 ESG 경영이 일종의 공공재, 퍼블릭 굿이라는 것이죠. 마치 공원이나 마을에 있는 우물이나 또는 국가 안보 또는 도로를 놓는 것과 같이 어떠한 특정 주체가 자기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그 혜택은 외부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공공재이고, ESG 경영의 대표적인 비용 부담은 주로 이제 주주가 하게 되죠. 제가 아는 한 이익이 남는 기업들이 주로 ESG 경영에 보다 적극적이고,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 결국은 소위 한계 비용은 ESG 관련한 여러 가지 투자나 활동의 비용들은 주로 이익의 단기적인 감소로 충당이 되는데, 그 혜택은 사회와 공유한다는 것. 따라서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는 항상 사회가 요구한 수준보다 공급이 부족한 재화이다 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럽 국가 같은 곳에서는 기업은 이해관계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아주 논리적인 대응을 일찍부터 해온 바 있고요. 예를 들면 코스 같은 경제학자는 각 경제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시장 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 물질을 밤에 몰래 버린다? 그럼 주변의 주민들에게 그러한 기업을 아주 혼을 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면 된다. 소송 절차와 그걸 통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한다. 그러면 또 그런 기업을 아주 혼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사 소송 제도 같은 것을 만들면 된다. 환경 물질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사전적인 접근도 많이 했죠. 환경관련법,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 또 소비자보호법 등등이 그동안 국가가 취해오던 하나의 대안이었고, 지난 한 3, 40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연성규범적 접근이 많이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투자 같은 것도 권고적인 그러한 UN PRI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OECD가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도입한 이후 전 세계에서도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포함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 고용이라든가 기업의 책임에 대한 공고 사항들이 가이드라인으로서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하에 제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사회가 취해오던
방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극히 주주 관점적인 논문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 논문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부정적 측면도 굉장히 있다라는 소위 이제 학술적 논란의 배경을 제공하죠. 예를 들면 CSR은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나 선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더라 하는 실증 연구를 다수 기업을 갖고 또 보여주고요. 또 최고 경영자가 자기 지분이 낮을수록 기부 많이 하더라. 결국 남의 돈으로 폼 잡더라 하는 또 연구도 있고요. 또 기부금은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 연구가 있는 곳에 제공하더라.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명성이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일종의 이제 경영자가 이러한 CSR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슈 또는 레퓨테이션 또는 그냥 착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 이런 좋은 착한 욕망이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ESG 경영 강화를 하는데 주가는 또 하락하더라. 어찌 보면 기업이 ESG 경영을 기업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로 한다는 경영자의 대리 문제가 이미 시장에서는 다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특히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일수록 그러한 공시가 오히려 기업에게 나쁘더라. 저건 보나마나 규율이 안 되는,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경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 이론을 여기서 또 실증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또 사실은 ESG를 해서 좋은 기업같이 성과가 나온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거 소위 리버스 코젤리티, 역인과관계를 통제하지 못한 잘못된 방법론을 쓴 연구들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한 논문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과가 좋고 재무제약이 적은 기업이 ESG를 열심히 하는데 실증 연구가들이 ESG 경영한 기업들이 성과가 어떤가 봤더니 좋더라는 거죠. 뭐 과거에 좋았으면 미래에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주가도 좋고 뭐 이런 역인과 내부 내생성 문제를 잘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마치 ESG를 잘하면 기업이 성과도 좋고 경쟁력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문제를 또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배구조 관련한, 저도 지배구조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이 자리에 불려온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배척 교수는 이제 소위 이 분야에 있어서 법을 전공하시고 지배구조 쪽에 가장 많은 주장과 통찰을 주고 계신 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공조에서 ESG 경영은 경영자의 선호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개념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주장을 하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가 또는 기업 가치 같은 것은 굉장히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지표인데 ESG 활동이라는 것은 측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이런 것은 차라리 그냥 정부 규제로 접근한 것이 타당하다. 환경 뭐 얼마 이상 탄소 배출하지 말라. 언제까지 얼마 해라 이렇게 딱 하면 될 걸 당신들이 막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사회가 유도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대리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또 한 논문이고요. 파마 교수 뭐 재무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그 지배구조와 계약구조상 근본적 취약성이 있어. 바로 이제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2020년에 파마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우월한 것으로 경쟁에서 이길 것으로 본다. 또 이렇게 그렇지만 미국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의문이 들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경에 어떤 이슈가 있나? 다 아시는 바로 주주가치 극대화하고 충돌된다. 충돌 안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주 이익 부분에서 그것을 투자 또는 비용 부분으로 ESG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나 위험 관리를 통해서 주주에게도 좋을까 하는 부분은 논란이 많은 이슈다라는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소위 지배구조 대리인 문제에 소위 세미날 페이퍼를 쓴 이 페이퍼가 된 젠슨 맥클링에서는 경영자는 정보 비대칭 하에서 자기 대리인 문제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소위 대리인 문제의 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정보 비대칭이다. 근데 바로 이제 ESG의 나중에 또 오늘 첫 번째 주제 핵심이었지만 그 사회적 가치든 뭐든 그것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ESG 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하는 건지,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난제인데 그것은 기업 경영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과거에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했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게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졌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ESG 관련한 비용을 많이 쓰면 ESG 경영을 잘한 경영자로 평가해 준다. 그러면 일단 비용을 늘리는 거죠. 뭐 환경 설비 또는 사회 기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대1로 평가될지 0.5만큼 평가돼 줄지, ROE를 5%더 늘린 경영자와 ESG 활동의 ROE의 한 3%를 쓴 경영자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시적으로는 ESG 경영이 기업 가치 경쟁력에 미친, 국가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도 있죠. 뭐 우연은 아니고 여러 요소가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난 몇십 년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악화되고 미국이 부상한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중에 유럽 기업이 그나마 41개, 그전엔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남아 있었는데 작년도 이코노미스트 6월호에 나온 자료인데 2021년 현재 15개로 감소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지난 50년간 1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성장한 신생 기업이 약 한 45개쯤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미국 기업이 27개, 7개, 중국이 10개, 근데 유럽은 단 1개, 아시아 국가가 한 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앞으로도 굉장히 고생할 것이다. 적어도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시대를 보여준다. 이것이 물론 유럽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재무, 파이낸스를 하고 금융시장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본시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유럽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주된 이유가 주주보호보다는 이해관계자 보호 때문에 위험 자본이 몰려들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소 감축이 이제 결국은 최근 몇 년간의 핵심 ESG 경영의 동력이 됐는데요. 바이든도 지지하듯이 문제는 이것이 가장 큰 규모의 공공재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소위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돈을 쓰죠. 물론 아프리카나 등등에도 돈을 쓰는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S만 해도 적어도 한 경제 내, 한 국가 내에 그 비용이 사회적 가치로서 연결이 되는데, 아무리 한국에서 환경 보호를 하고 탄소를 줄여도 중국에서 그냥 석탄 발전소 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구적 수준의 글로벌 레벨의 퍼블릭 굿이다. 이것을 근데 결국 동네에서도 우물이나 상수원을 보호하자는 주장에 누구는 살짝 마음대로 휴지를 버리고 가는 판에 국가적 이 우물 또는 국가적인 상수원에 오염을 시키지 말자는 주장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이슈죠. 거기 이제 Kicking Away the Ladder라는 유럽의 무슨 유럽 유명한 경제 저수를 받은 책인데요.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 지난 1세기 동안 잔뜩 해놓고 산업혁명 이후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이 성장해온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한 3분의 1 정도, 좀 더 넘는다고 그래요.를 배출하고 있고, 미국이 그 반 정도라고 하는데, 중국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게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는 미국이 한 3배 가까이 많다고 그래요. 결국 당신들은 그렇게 부자로 마구 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하려고 주로 이제 제조업 분야는 지금 후진국이 점점 담당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 같은 의료 이런 AI 같은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서비스 산업 분야는 선진국이 이제 나눠 갖는 국제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불가피하죠. 지저분한 일을 이제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해야 되는데, 그때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데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죠.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것은 부당한 압박이다라는 반론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이해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면 ESG 정보에 따라서 좋게 평가하고 그것이 또 기업 내부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그러한 재무 정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또는 비재무적 정보가, 그것이 믿을 수 없다. 예를 들면 ESG를 하는 척하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순이익을 내는 척하기는 주가 회계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회계사님들이 비교적 쉽게 이젠 잡아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ESG로 썼다는데 어쩌겠습니까? 1조를 쓰고 뭐 5천억을 기부를 했다는데, 그럼 그것을 갖고 ESG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G 정보는 재무 정보보다 훨씬 노이즈하다, 정보 비대칭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연구에서도 재미있는 연구 하나 있는데, ESG 평가기관이 한 4-5군데 되거든요. 그들 간의 ESG 등급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더라는 것입니다. A라는 기관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ESG 잘한다고 하는데, B라는 평가기관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못한다고 하는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재무 정보보다는 그런 신용 정보보다는 훨씬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ESG 정보이고, 심지어는 세 번째 줄에 ESG 등급과 기업 가치가 되는 역외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 ESG에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ESG 등급을 어떻게 하면 높이냐면 그런 정관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또 관련된 돈을 좀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일은 소위 말하는 체킹 더 박스, 쉽게 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건 본질적으로 정말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환경 절감하는가? 마지막 부분, 환경 절감하는가는 상당 부분 계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되겠지만, 앞에 사회적 책임 부분은 그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네 번째 줄, 오히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횡령이 많은 그런 부정적 사건이 많은 기업이 ESG 등급이 높더라. 이거는 이제 소위 화장을 하는 거죠. 분장을 하는 수단으로서 ESG 등급이 사용된다는 또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임 투자, ESG 투자 이슈인데, 그것이 가장 기업들에게는 무서운 지금 위협이죠. 당장 주총에 와서 주주 제안을 하고 환경 관련한 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투자를 회수하겠다, 또는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려운,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직접적인, 어찌 보면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상품 시장에서의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제품을 사주면 우리는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선택은 소비자가 직접 자기 선호를 반영하죠. 나는 어떤 제품이 좋다 하는 것을. 근데 금융시장은 소위 펀드 매니저들이 소위 고객 우리 이 연기금 가입자 또는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갖고 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자기 펀드가 돈을 못 벌면 돈을 빼는 일이 언젠가 일어나는 시장 규율이 있지만 연기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연기금은 무조건 모든 국민이 강제로 맡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자기 보이스를 낼 수 없죠. 그럴 때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한 대리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ESG 투자 관련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펀드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 블랙락 관계자가 안 와 계시죠. 블랙락과 같은 미국의 지극히 돈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이 왜 갑자기 선한 ESG 투자 또는 경영을 압박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마케팅 테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실무적으로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주제의 펀드가 유럽은 이미 반을 넘었고 미국도 그동안 한 15에서 20% 정도였는데 급속하게 늘고 있고 수십조 달러의 돈이 지금 ESG 펀드로 몰려들고 있고 당연히 펀드의 한 1% 피를 받으니까 관련 금융회사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와인 아시죠? 이걸 갖고 새로 당분간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이건 저도 여러 번 논문을 썼는데 거버넌스 펀드의 경험을 소위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에도 좋고 투자자에게도 좋다는 가설을 검증한 적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동일한 결론인데 90년대까지는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초과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겠구나. 그런 이상한 갑질 사건도 없고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소위 저평가됐던 그 부분이 거버넌스 좋은 기업들 관점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높게 평가해주는 수요가 느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2000년대 이후 동일한 방법론으로 거버넌스 펀드들의 소위 거버넌스 펀드의 죄송합니다. 거버넌스 펀드에 투자했을 때 초과 수익률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좋은 지배구조 가진 기업의 주가가 다 올라 버렸어요. 균형 가격이 되니까 더 이상 안 오르죠. 심지어는 바로 이것들이 핵심 포인트인데 ESG가 분명히 잘하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험 관리 부분이죠. 소위 이상한 환경 사태나 또는 불공정 고용 문제 또는 오너의 이상한 행동 등으로 기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그런 리스크를 미리 분명히 관리해주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작은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리스크가 작은 것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낮아야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ESG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S와 G, E가 지금은 돈이 막 몰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 부분으로 소위 이제 수급 부분으로 나타나서 관련 기업의 주가 높아질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이슈. 최근에는 거버넌스 펀드가 오히려 거버넌스 평점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죠. 그리고 인게이지를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좋은 ESG 등급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고 씬 스탁, 술 만들고 탄약 만들고 하는 기업엔 투자하지 말라는 가이드인데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야 오히려 수익이 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거버넌스 펀드와 관련된 지난 한 20여 년, 30년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릴 뿐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제는 아니고요.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면 ESG 경영은 소위 말하는 이제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문제다. 근데 뭐 아까 코스 교수 또 조직론의 대가인 윌리엄슨 교수 다 주장했지만 왜 회사가 경쟁력을 갖는가? 코오디네이션이 쉽기 때문이다. 그 코오디네이션의 힘의 원천은 뭐냐? 바로 위계, 하이어라키이고 하이어라키의 핵심은 명령자, 프린시플이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 우리 부서에 과장이 2명이 팀장이 2명이면 정말 헷갈리죠. 소위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 그건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매트릭스 조직이 여러 명 상사를 두고 지위를 동시에 받는다는 것은. 근데 바로 ESG 경영의 이제 앞으로 기업의 경영 목적에 다수의 주인들을 이제는 주주 가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가치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은 이 하이라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게 바로 아까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힘을 잃고 있는 결국 주주 자본시장이 발달이 지연되는 핵심 배경이라고 보는 거고요. ESG 경영의 큰 흐름을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다원적으로 보는 또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구적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또는 그들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래도 주주가치 극대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현재 가는 방향은 다원적 이해관계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진짜 주인을 여러 명 만드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 특히 이제 이사회가 핵심인데 과연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지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 누구에게 로열해야 되는 건지 선관의무의 문제. 왜냐하면 이들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이해상충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또 이들 간에 그렇다면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가중치를 둘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의 거버넌스 이슈가 나타날 것이고 사실은 만약 여러 명의 그 이해를 우리 회사의 목적으로 둔다면 그 거버넌스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도 그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이론적인 일관성이죠. 그게 바로 이제 유럽의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에는 적어도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앞부분이 관련되지만 성과평가, 주주가치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대리인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그림으로 잠깐 그려봤습니다. 과거의 경영은 목적 함수가 주주가치 극대화 또는 기업가치 극대화이고 그 밑에 소위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후생을 만족시켜야 된다. 뭐 한 예를 들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소위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그 한계 생산성만큼 지급하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임금의 몫을 충분히 주면 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제약 조건. 또 환경 관련 규제 또는 법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ESG 경영은 앞으로 주주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환경 가치를 다 고려해서 목적 함수로 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이제 기업이 처한 현실이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는 이게 1대1 관계가 아니라 주주가치 W1을 곱하고 W2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경가치의 가중치를 두고 이 가중치를 각각 어느 걸 더 중요할지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뵙적 교수가 말한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려면 그 경영자가 그때그때 이 W1, W2, W3를 자신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자기가 환경을 중요한지 또는 공정고용을 중요하는지 또 있는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비중이 달라지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경영의 행태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국가
관점에서 봐야 되고 국가의 이익 관점, 국가의 경쟁력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그동안 있었던 경험은 유럽 국가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통상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유럽의 상장 기업의 70%의 가족 경영입니다. 영미법 국가는 30% 이하거든요. 영국은 심지어 10%까지 떨어졌는데 왜 가족 경영이 필요한가? 왜 오너가 필요한가에 로우 교수가 아주 명절을 썼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너무 힘이 세다. 유럽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로자 보호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힘센 내부자가 필요한데 그게 지배주주이지 전문 경영자로는 어림도 없다. 그들을 상대하기가. 근데 오너 소위 전문 경영자가 아닌 가족은 대리인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규율이 굉장히 어렵죠. 이 사회도 작동하지 않죠. 우리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또 대륙법이 법 자체가 그러한 자기 이익 추구 문제에 대해서 영미식으로 예를 들면 엄격한 퓨너티브 페널티, 징벌적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또는 주주소송과 같은 또는 집단소송과 같은 다양한 민사구제 방법을 대륙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발달, 지연 또는 모험자본의 축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영미법 국가는 그럼 어떻게 해왔나? 기본적으로 G를 강조해왔죠. 그러면 E와 S는 어떻게 했나? 법 사전적 규제로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미법 국가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특별히 더 손상되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정부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의료보험 부담도 가장 정부가 많이 하는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환경보호가 반드시 나쁜가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요. 우리는 어떤가? 우린 아시다시피 G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난 20년간 G를 지배구조 개선하자고 뭐 논문도 쓰고 해왔지만 한 번도 G가 만족할 수준에 간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 12개 중에 9위이고 아직도 내부자의 사적 이익 추구가 상대적으로 쉽고 또 가장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회사가 M&A에 망하기 전에는 경영권이 바뀐 적이 없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거든요. 회사가 모든 돈을 다 쓰고 망해서야 경영권이 바뀌는 것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위 이제 외부 지배 구조가 나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 같은 것은 저는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괜히 회사 스스로 하라 굉장히 무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S는 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열심히 회사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에 G는 소위 내부자가 개선하려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오너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G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에서 E나 S를 우리는 건너뛰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위험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가 안 좋은 국가 또는 기업에서 ESG의 대리인 경영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ESG 경영은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자의 계약처 전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현실은 그게 이제 이미 국내 기업에서도 또 소위 이제 근로자 종업원 주식 제소 등을 통한 사회이사 추천 또는 이미 공공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조 근로자 대표의 이사의 참여 등이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요 보고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소위 신경 쓰면서 가야 된다.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까지 커미트할 것인가. ESG 우리 회사에 적정한 ESG 수준은 어떤 것인가. 또 심지어는 회사가 어떤 투자를 하는가도 회사의 뱅크럽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다양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본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배당 수준 이건 아주 첨예한 이해상충의 이슈죠. 임금 수준, 사회공헌, 환경비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것을 누가 이행할 것인가. 특히 오너 경영자 또는 전문 경영자의 개인적 선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의 시사점이고요. 회사 관점에서 또 중요한 머티리얼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ESG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 기업이 지금은 재무 상태가 좋지만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안 할 것인가? 분명한 실증 연구 결과는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ESG를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약 조건으로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ESG 이외의 방법 없는가? 이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요. 절대량을 줄일지 아니면 세금을 부여할지 뭐 이런 대안들이 제도적으로는 좀 기업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줄 필요가 있다. 다 아시겠지만 ESG 관련 성과를 또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에 반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ROE가 10%인 경영자와 ESG를 하나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반면에 ROE는 5%인데 ESG에 정말 성의를 보이는 경영자 2명의 후보자가 경쟁으로 이사회에 올라왔을 때 누굴 선택할 것인가. 아까 W1, W2 정하는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아직 답이 없는 거죠. 답은 영원히 없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앞으로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ESG 경영은 미래 기업 경영의 핵심 개념이다. 이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 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그 필요성과 한계점을 파악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주요한 이슈들을 잘 정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마지막 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세이브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 동안 테이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고 그 발표자께서는 편안하게 앉아 뒤에서 석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